저는 배달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고기를 구워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식 자체에 이렇게 고기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어서 7, 8번 정도? 적게 먹을 때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 내내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KBS 환경체험 다큐멘터리 아이디어스의 메인 MC 아나운서 이서우입니다. 네, 아이디어스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건과 제로웨이스트의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비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비건 인플루언서 초식마녀님과 그리고 이일철 의사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비건 생활 만화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초식마녀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고 그리고 생활습관의학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베지닥터라는 건강한 채식으로 만성질환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제 의료진들의 모임인데요. 거기서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비건 지향을 하고 계시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으로서 이러한 식생활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처음으로 개랑 같이 살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동물과 그때 처음으로 교감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이용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관심이 생겼고, 뭐 유기견이라든지 그런 펫샵에 진열되기 위한 개 농장이라든지, 뭐 그리고 개 식용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개 식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개는 먹으면 안 되는데 다른 동물은 먹어도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좀 찾고 싶었죠. 왜냐면 나는 고기 맛있게 먹는 생활도 포기는 못 하겠는데 이 개들이 죽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하니까 열심히 논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논리를 찾을 수가 없길래 언젠가는 내가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그때 처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도구로서 채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약을 줘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진짜 고혈압 약을 먹어도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현미 채식을 하면은 혈압이나 체중이 금방 좋아진다는 그런 책 내용을 좀 보고 정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좋아지는지는 몰랐지만 이해가 그때는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나도 약 대신에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한번 실천해 보자. 그게 이제 10년 전 얘기죠. 자연식물식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는 반대로 생각해서 육식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 농지의 77%가 축산업을 위해서 쓰여요. 77%?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개간하는 그런 농지의 77%, 그러니까 이제 사육지로 쓰이기도 하고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농지가 이제 77%인데 그 77%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축산물이 인간에게 공급하는 칼로리는 전체 칼로리의 18%밖에 안 돼요. 그 18%를 식물성으로 다 대체를 하면은 거의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농지의 60% 정도는 그냥 농지로 안 쓰고 자연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축산업은 온실가스를 매우 많이 배출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8 내지 2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든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한 절반 정도를 생태계가 흡수해 주거든요. 문제는 이런 탄소 흡수원인 이런 생태계를 축산업이 집단적으로 훼손을 파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료 경작지나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 우림을 방화하는 그런 개간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료 경작지에 뿌려지는 비료들, 그 다음에 분뇨 이런 것들이 강이나 혹은 호수, 그 다음에 이런 바다로 흘러들어 가지고 바다의 저산소증, 대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그런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까 봐 사실 굉장히 두렵거든요. 실제로 작년 2월 달에 그 아마존 열대 우림 중에 한 20% 정도가 이미 탄소 배출원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저희들이 접하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류 남획 같은 경우에도 이 해양의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이면서 동시에 기후 브레이크다운을 억제해주는 그런 이 바다의 혹은 바다 생명체의 작용들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육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고해야 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식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온실가스와 그것으로 인한 기후변화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 전체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지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 물과 관련된 물 부족이라거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질소나 인과 같은 그런 영양물질이 얼마나 투하되느냐 이런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지만이 지구 시스템을 지킬 수가 있어요. 토지 영변화, 그 다음에 물 부족, 그 다음에 질소인의 과부하 이 네 가지 모든 영역에서 위험 수위에 도달을 했는데 주 기여자가 바로 축산업이에요. 탄소세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발생한 이 탄소, 온실가스하고 심지어는 생태계를 파괴한 부분까지 그 가격에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으며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가격이 거기에 책정이 돼야 하고 반대로 어떤 식품이 생산할 때 그 과정에서 그 영농후 과정에서 탄소를 뭐 토양에 흡수를 했다거나 뭐 전략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식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더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사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거예요. 결국 한국에서 수입한 사료 때문에 아마존 밀림이 불타고 아마존에서 남미에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게 되는데 국경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다시 이 축산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문제 그리고 이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픈시켜 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만 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고기가 다 들어가는 이런 레시피가 아니고 김밥만 하더라도 기본이 정말 야채 김밥이면 정말 야채만 들어간 거였으면 좋겠어요. 야채 김밥 플러스 원하면 햄, 계란 들어가서 그냥 비용을 더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를 비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기든 계란이든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시스템이 되도록만 장려가 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채식 선택권도 보장이 되고 육식 선택권도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고 한국에서 비건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채식 선택권이 많아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한국이 비건이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식은 식물식으로 먹기에 정말 유리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골고루 먹기도 굉장히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나물 요리 해보면 한 단을 삶아서 데쳐서 나물 먹으면 요만큼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냥 한 단을 그냥 몇 젓갈로 끝내버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저희가 비거니즘에 대한 그런 편견들 중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을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 인플루엔서와 의사로서 이제 두 분께서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씀 등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견 말씀드릴게요. 채식은 건강에 해롭다. 어린이와 노인에게 좋지 않다.
미국 영양학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학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거느린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는 잘 짜여져 있는 채식 식단은 임신, 그리고 이제 유아기, 그리고 뭐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전 연령대에 다 적합하다. 그리고 오히려 만성 질환과 비만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음식들이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시켜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 빨라져 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2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은 한 17살 정도에 초경을 했어요. 지금은 만 12세, 11세 요 사이에 초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정도가 빨라진 거예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방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여성 생식기 관련 질환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이 빨리 되는 것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성장이 좋다는 음식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먹은 것 때문이거든요. 이유식 시작할 때 무조건 소고기 먹이고 계란 섞어 먹고 우유 먹어야 되고, 그런데 우유는 모유에 비해서 단백질이 3배가 많아요. 칼슘도 3배가 많고, 그리고 성장 속도도 사람보다 3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소가 몸무게가 2배가 되는 데까지 40일 정도 걸리지만 사람은 12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3배가 빠른 건데,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 젖을 안 먹고 소 젖을 먹으면은 사람의 속도로 크는 게 아니고 소의 속도로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장 속도를 과잉으로 만드는 과속 성장을 부추기는 음식들을 어려서부터 먹으니까 초경 연령이 17세에서 12세, 11세까지 이게 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어렸을 때만 먹고 마냐 3살 버릇이 80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음식들 때문에 암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채식을 해야 아이들이 천천히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고, 노년기에도 이 다양한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없는 노인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먹고, 그리고 가공된 식품을 최대한 안 먹기만 하면은, 채식을 하면은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성장기나 노년기일수록 더더욱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식물은 안 불쌍해 이 질문과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건들이 식물의 생명은 안 소중해서 먹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동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동물이 먹는 식물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식물을 직접 먹는 것이 식물을 가장 어떻게 보면 적게 죽이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농지의 77%가 가축이 그냥 지낼 땅 혹은 그 가축들이 먹을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농지의 77%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밖에 칼로리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면은 지금 우리가 숲을 파괴하면서 만든 농경지의 60% 정도를 그냥 다시 자연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60%의 농지에 자라는 식물들을. WHO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에는 동물성과 식물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일단 이제 필수 아미노산의 필요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고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8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12개의 아미노산은 먹지 않더라도 필수 아미노산에서 이렇게 대사를 하면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비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비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은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만들 재료까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지만 비필수 아미노산이 이미 충분하면은 그냥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필수 아미노산만 먹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개념은 있긴 하지만 WHO에서는 비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단백질만 적정량 이상만 먹어주면은 그냥 그 2개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식품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도 편견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편견이고, 그리고 동물성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도 편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이제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비건 지향 마인드를 사회에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비건 지향적인 사회를 위해서 제도적이나 사회 분위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점 또는 변화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먹는 것이 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나 정말 생활 습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메뉴를 선택할 때 얼마나 이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나의 영향력을 좀 축소하지 말고 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네덜란드 영양센터에서 2016년도에 그 식이 가이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네덜란드 영양센터 역사상 최초로 고기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지 마라 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류 섭취에 대해서 제한을 하라고 권고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생선을 먹어라, 해산물을 먹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걸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여라. 그리고 단백질은 될 수 있으면 식물성으로 먹어라. 이런 내용의 권고를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이 생산이 돼서 소비가 되고 폐기가 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고려사항으로 추가한 거예요. 2016년도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그렇죠. 주되게는 이제 기후위기 때문이에요. 네. 또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똑같은 단백질이라면은 식물성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적인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무엇을 먹을지를 이제 권장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비거니즘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물권 읽기 모임을 매달 이제 진행을 하면서 2층에 있는 동물 해방 물결과 함께 동물권 읽기 모임을 매달 진행하면서 책을 선정해서 다 같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클럽하우스로도 좀 옮겨볼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출판사에서 물결이라는 비거니즘 잡지를 개간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비거니즘 개간지가 없는데 물결을 저희가 발행을 하고 그리고 비거니즘과 어떤 기후위기 관련된 그 번역서와 단행본, 사상서를 계속 이제 출간하고 출간 예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다른 환경단체들과 기후단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진행했어요. 북토크도 진행하고 뭐 영화 상영도 다 같이 하고 또 이 기후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좀 강연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야? 마르탱 파주의 이 책은 그냥 나의 가장 근접한 정체성인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다면 내가 하고 있지 않겠죠. 근데 그러한 어떠한 철저한 모든 것에 대한 반박과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그 졸업 작품을 세 가지를 했는데 비거니즘 보드게임은 와테푼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논비건한테 비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게임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식탁으로 왔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교육용의 의미도 있고 뭐 논비건도 즐길 수 있고 비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보드게임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버칭이라고 비거니즘과 서칭을 결합한 말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논비건 마켓 내에서 이제 비건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에디토리얼 디자인에서 책자를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고기 중독자 이제 비거니즘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지었어요. 왜냐면 이 책을 만들 때 이제 아무래도 제 얘기를 조금 싣고 싶더라고요. 그 책이 이제 판형이 거의 이렇게 세로로 길어요. 이게 이제 돼지우리가 있는데 돼지우리가 되게 좁고 긴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디자인에 담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안에도 보면은 글자들이 거의 위쪽에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육점의 고기들 같은 걸 보면 위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붉은색이랑 푸른색을 대비해가지고 내가 논비건이었을 때랑 비건이즘을 접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를 책자에 담아내는 그런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바쁠꽃은 채식 식당이고요. 전한마을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원들이 만든 식당이에요.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식당을 한번 해보자.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채식 식당을 열게 됐고, 이용하는 거 완전 비건으로 해서 비건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밥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채식상을 열게 됐습니다. 저녁에는 대관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상영회 같은 것도 하고, 동네 분들 소모임도 대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골 손님이 많아요. 저희 이제 주변에 다른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제 단골 오시는 분이 많고, 한 분 기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거의 매일매일 와서 포장을 해가세요. 저희는 이제 일회용 쓰지 않으려고 테이크아웃 용기는 담아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그릇을 가지고 오시면 담아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점심마다 오셔서 네, 완전 단골이십니다.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네. 완벽하지 못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라도 하는 게 나아요. 50%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10%, 20%라도 하는 게 낫고,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실 비건이나 이렇게 한다는 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이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정말 1%라도 나아지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게 정말 좋겠어요. 그게 뭐 동물이나 뭐 자연, 환경, 건강에도 좋지만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도 좋거든요. 나의 가치관과 내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또 얼마나 그게 행복감을 주는 건지 꼭 그 행복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비건이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것이 제 첫 번째 비건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의 아침 식사입니다. 비건 라면인 정면과 단호박 샐러드고 저녁 식단입니다. 위에 있는 크림을 빼달라고 해야 식물성 에티비아 바풀꽃이 왔습니다.